오늘은 조금이나마 그럼 한 10분이라도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빨리 끝났습니다. 기편 제1. 기하다, 우리는 그러죠. 기하다. 근데 그 기하다 하는 것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스님. 기하다 하는 그 글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 다를 이자죠, 그거는. 기하다 할 때는. 이거는 이자라는 게, 같이, 의미 같은 것도 같이 씁니다. 똑같이 씁니다. 차음이라고. 한시엔 했습니다. 예. 같은 글자가 달라도 그렇죠. 음을 가지고. 음을 가지고. 뜻집니다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금 오신 스님이 한문시로서 또, 대가입니다. 지상 스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시면 내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좀 이렇게 줄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우리 지상 스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책 제목도 얼마나 예뻐. 너의 그리움이 화두가 돼요.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나는 또 발밑 못 쫓아갈 뿐이라, 이분이 뭐 한시를 갖다가 뭐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그냥 다 풀어서 그냥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내 일생에 도반이 좀 됐으면 하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시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저 법무사의 무비 스님을 또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대요. 무비 스님. 무비 스님을 많이 도와주신데 어쨌든 그렇게 훌륭한 분을 같이 모시고 지금 강의를 합니다. 자, 기편 제1 보시겠습니다. 기한 것을 기록한다는 뜻이다. 삼국유사에서 유사라는 제목의 특징이 잘 들어가는 이 편은, 유사는 무슨 뜻입니까? 또 유사는 유사, 나머지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사, 삼국사기 정사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편은 왕력편과 대조하면서 읽는 편이 좋다. 기편은 고조선을 필두로 해서 차례대로 후삼국까지의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50여 개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기 제1은 신라 문무왕 이전까지, 기 제2는 문무왕 이후부터의 신라와 백제, 가락국 등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맨 첫머리에서도 드러나듯 이런의 삼국유사 찬술 의도와 서술 태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우리 개국 시조 단군의 존재를 처음으로 내세우면서 신비로운 신의로움의 정당성과 비합리주의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으며 민족 자주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 앞서기 전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비합리주의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바닷속에 뭐 생물들 뭐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비합리주의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삼국유사의 이런 스님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렇게 교육적으로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 느끼지 못한 것, 그런 합리주의를 떠난 비합리주의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삼국유사의 특징입니다. 비합리주의를 정면으로 다뤘다. 그래서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 기술,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학과 역사의 일체, 문사일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어떠한 정연한 논리의 틀만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한 왕조의 특이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집필 방식과 신라 건국에 관한 자신감 있는 태도는 그의 확고한 역사 소설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라고 이제 이 책에 이제 그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내가 급하게 이걸 이제 복사를 해왔는데요.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은 텍스트로서 같은 참고 우리 교과서식으로 이제 읽으려는 책을 이제 사실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회 출판사에서 저거 한 5권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이거 이제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건 뭐 원문에서 한문을 인용한 게 너무 많고 한문을 찾다가 내가 내 자신에서 한문을 찾다가 이거 뭐 질려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건 너무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포기했어요. 그 책을 쭉 해왔는데 포기하고 이 책을 이제 한 연유는 이 책에는 이제 중간에 그렇게까지는 안 다르고 그건 완전히 학자적인 그런 어떤 저 성향을 지녔더라고요. 근데 요 책은 요 주에 보면 주가 전부 다 그 알기 쉬운 이렇게 적으로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를 아주 소홀히 다루는 적도 아니고 또 이분은 역시 중국 쪽에서 이제 유학을 하신 분이네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는 좀 이제 그래도 넘어가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요 책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책에 대한 이제 서자 김원 뭔데 내가 그걸 가져왔는데 그것도 이제 빠뜨려 왔는지 없습니다. 자, 그 기제일의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삼경유사의 본론입니다. 본론. 첫머리에 말한다. 대체로 성인들이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켰더니 예악이 뭡니까? 예는 예절이고 악은 음악이에요. 음악인데 뭐 요새처럼 세계를 제패한 무슨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뭡니까 이런 방탄소년들의 그런 뭐 시끄러운 음악이 아니고 이 음악이라는 것은 아주 조용한 음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용한 음악. 근데 불교의 제일 처음에 그 음악이 퍼진 것도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습니다. 찬성론, 찬반론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찬성론은 뒤에 나왔는데 반대론이 먼저 나왔나 그래요. 뭐냐면 그 어떤 비구니스님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놀이터입니까? 뭐 이제 구경할 만한 그런 거리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하는데 비구니스님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야.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가 나서 그렇겠습니까? 뭐 저렴한 있으면 뭐 재미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나 재미나고 막 박장대소 나와서 막 앞에 사람을 치면서 막 하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 스님들이 지금 너무 우리들은 맨날 뭐 즐겁지만서도 비구니스님들은 처음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좀 비아냥거리게 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처님 당시 때는 그랬나 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비구들 귀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비구들 귀에 들어가니까 비구들은 부처님한테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음악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그게 이제 반대론이라. 근데 부처님한테 찬양하고 이런 음악들은 조용하고 하는 것들은 또 찬성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그래서 그 예악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예절, 참된 예절과 음악도 조용한 그런 음악으로 나라를 일으켰다 하는데 꼭 음악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 우리가 사바세계로 하잖아요.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는 빛과 소리의 세계입니다. 빛과 소리. 빛 없어 보세요. 뭐 깜깜하고 이게 뭐 이루어집니까? 아까도 빛만 없으면 뭐 그냥 전기 없으면 애만 많이 태어나는 이 세상 현실이거든요. 근데 소리도 또 없어봐요. 무슨 귀가 멍멍하고 무슨 뭘로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예절도 중요하지만 악이 중요하다. 음악, 소리. 그래 옛날에 성인들이 예절과 음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 인의 역시 무슨 어질고 참된
뜻으로서 그 가르침을 베풀려 하면은 괴이하고 완력 있고 테란 뒤집어지고 어지럽고 귀신에 대해서 이는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나 제왕이 일어나려 할 때는 그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에서 한번 보실까요? 주에서 보면은 뒷장에 34쪽에 1번인데 노노 수로편에 자불어 괴력난신이라 했다. 공자는 말하지 않았다.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괴이한 뭐 힘이라든가 뭐 난잡한 그런 귀신들이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즉 공자는 상도 경우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유명한 일화도 있죠. 공자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사는 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겠는가 이랬죠.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지 않았다. 더더군다나 뭐 괴력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나려 할 때는 부명을 안고 도록을 받음에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런 연후에야 큰 사변을 이용하여 천자의 지위를 장악하고 제왕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부명은 하늘이 인군에게 내려주는 명. 그러니까 옛날엔 제왕이 일어났다면 그냥 하늘의 명이다. 그렇게 이제 주지를 시킨 거죠. 하늘이 직접 있어서 뭐 왕을 탄생시키거나 하는데 왕이 탄생되면 하늘의 명으로 받들었다 이런 얘기. 도록을 받는다. 도록은 앞으로의 기륭화복을 예언한 예언서.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서는 모든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기륭화복의 예언서를 받으니까 왕으로 모셔서 꼼짝 못하게 그 명령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도록이다. 그러므로 황하에서 8개의 그림이 나왔고 낙수에서 글이 나오면서 성인이 일어났던 것이다. 낙수에서 글이 나오면서 낙수라는 것은 황하에서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그 주의 4번을 보시면은요. 황하에서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복희 때 황하에서 등에 그림이 그려진 용마가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그림을 하도라고 하는데 복희는 이 그림에 의거하여 8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낙수에서 글이 나온 것은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등이 글에 쓰여져 신비스러운 거북이가 낙수에서 나왔는데 이 글을 낙서라고 한다. 우임금은 이 글에 의거해서 홍범구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홍범구주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까 복사를 해놓은 줄 알았더니 안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대표님한테 그 홍범구주에 대한 거를 복사를 부탁해가지고 하러 가셨죠? 네. 자, 그 글이 나오면서 성인이 일어났던 것이다. 무지개가 신모를 둘러싸아서 복희를 낳았고 용이 또 신농씨의 어머니인 여등과의 관계를 맺어서 염제를 낳았으며 소호씨의 어머니인 황하가 궁상이라는 들판에서 논일다가 자신을 백제의 아들이라 일컫는 신동이 있어서 그와 교합하여 소호를 낳았고 간적은 제비아를 삼키고 설을 낳았으며 강원은 거인의 받자치를 받고 기를 낳았고 요의 어머니는 임신한 지 14개월 만에 요임금을 낳았으며 용과 큰 못에서 교합해서 태공을 낳았다. 이로부터 그 뒤로 일어난 일을 어찌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느냐. 상상도 못하는 일, 합리주의적인 아는 일, 비합리주의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럽고 기이한 데서 나온 것이 어찌 그것이 어찌 귀하다고 하겠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뭐 보통이 비보통이다. 보통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응? 이는 기편을 모든 편의 답상편, 효도편, 무슨 편의 첫머리에 싣는 까닭이고 의도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줄을 나올지 모르지만 그 제일 먼저에 이 기편을 싣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복희라는 사람은 주에 보시면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제왕으로 호리병박이라는 뜻이며 포해라고도 한다. 금을 제작 방법을 발명하였다. 육은 염제, 신농시 어머니인 여동과의 관계를 맺어서 염을 낳았다는 그 염제는 중국 고대의 제왕 신농시로 농기구와 오곡파종법을 발명하였다. 화덕을 만들었으므로 염제라 불렀다. 그래서 이 불꽃염자가 들어가는 거. 또 7번은 뭡니까? 7번은 황하가 공상이라는 들판에서 논이는데 자신을 백제의 아들이라 일컫는 신동이 있어서 그와 교합하여 소호를 낳았는데 그 소호를 한 사람은 중국 고대 제왕 소호씨 또는 금천씨라고도 하며 황제의 맏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밑에 유용씨의 부족의 여인이며 제국의 둘째 부인이다. 바로 간적. 간적이라는 사람이 참 재미나요, 그죠? 제비알을 삼키고 소를 낳았다는 거예요. 제비알을 삼키고 소를 낳았다. 간적이라는 사람은 유웅씨 부족의 여인이며 제국의 둘째 부인이다. 그 낳은 소를 구번에 보면은 중국 고대 상나라의 시조로 고신씨의 아들이다. 또 강원이라는 사람도 거인의 발자취를 받고 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 강원은 유태씨의 딸로 제국의 정비다. 들에 나가 거인의 발작을 보고 기뻐서 밟으니 아들을 배웠다고 한다. 기라는 사람은 중국 주나라의 시조인 후직이죠. 후직이라고 한다. 그렇게 아무튼 그 기편에 나오는 그 신비스러운 얘기가 신비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이제 맨 마지막에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용어 해석이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주의 담자는 뭐 조그마한 어떤 용어라도 제가 다 캐치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저도 그냥 간혹 솔로만 들었는데 이 홍범구주란 말이 이게 고조선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이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은 아니니까. 아무튼 창조해낸 그런 설이라는 것을 이 강무학 씨라는 사람이 또 벌써 87년부터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중등 교과서에까지도 고조선에 저걸 집어넣게 하는 동기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자, 홍범구주. 중국 우나라 우한이 만들었다는 9가지 제왕학인데요. 서경 32편에 나오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로 우리나라 고조선에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강무학이 제공했다는 설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범이라는 9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범, 구주. 그러니까 주자는 이 밭경제 주자입니다. 밭경제, 밭두둑 주자예요, 주자가. 그러니까 세상의 큰 규범의 9가지 밭경계다. 9가지 경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째 오행, 둘째는 오사, 팔정, 오기, 황극, 삼덕, 계의 그래서 9가지를 나오는데 첫째 오행은 수, 화, 목, 금, 토를 이제 오행이라 합니다. 오사는
얼굴 모양, 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을 오사, 5가지 일이다. 8정은 식, 양식관리, 화, 재정주관, 사, 제사관리, 사공은 땅을 다스림, 사도는 백성교육, 사구는 범죄단속, 비는 손님 접대, 사는 군사양병. 그래가지고 8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기는 태양, 달, 일, 별, 역수 계산을 얘기하고 있고, 황극은 황제의 법으로, 황제가 정치의 법을 세우는 것을 황극이다. 삼덕은 정직해야 하며 강할 때는 강해하고 부드러울 땐 부드러워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의, 개의는 의심나는 것을 점치는 겁니다. 복, 점칠 복자, 점칠 서자인데 복과 서의 점치는 일을 임명해서, 그러니까 관직으로 병행해서 그들에게 정을 치게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징, 하늘의 징조. 비가 오느냐, 맑으냐, 따뜻한 날씨냐, 추운 날씨냐, 바람이 부냐, 이 4계절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오복이라는 것은 육국과 함께 나오는데, 오복, 수명, 부귀해야 되고, 강령해야 되고, 좋은 덕이 있어야 되고, 임종을 알아야 됩니다. 임종. 육국은 흉단절, 해서 행사요절하는 것을 얘기하고, 질병, 걱정, 근심, 또 빈곤, 나쁨, 좋음. 나쁜 건 어떤 것이냐? 또 약해서는 안 된다는 약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홍범구주라는 것이 불과 65자에 지나지 않지만 9개 항목으로 구성된 통치 이념으로 삼은 게 고조선에서 나왔다. 중국의 설이 아니다. 그건 뭡니까? 중국이 이때서부터 날조했다는 거예요. 동북공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최근의 일이고, 이때서부터 고조선부터 날조해가지고 여기 이제 도모한 것이 일제죠, 일제. 일본 사람들이 또 힘을 합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너무 많은 분야를 얘기하지 말고 슬슬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첫 시간부터 죄송합니다.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자, 끝내겠습니다.